시신 없는 기록 시즌 1 2화. 법정에서 무너진 확신. 1995년 6월 12일 아침,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연기가 보였다. 아침 출근길이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누구도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멈춰섰다. 7층 한 집의 창문 사이로 하얀 연기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상했다. 불이 났다면 연기가 검어야 하는데 하얗다. 급하게 번지는 것 같지도 않다. 그냥 천천히, 마치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가늘게 올라오고 있다. 저거 불난 거 아닌가요?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그도 연기를 봤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 왜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연기가 나는 집은 종종 있다. 음식을 태우거나 난방기구에서 나는 연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침 8시 40분에 저렇게 연기가 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이게 바로 사건의 시작이었다. 소방차가 도착했다. 오전 8시 52분. 신고 접수 후 5분 만이었다. 소방대원들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7층까지.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복도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702호.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벨을 눌렀다. 딩동. 대답이 없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 사람 있습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다. 문을 부숴야 했다. 도끼로 손잡이 부분을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컥.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방대원들은 연기에 휩싸였고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안방 문을 열자 장롱이 타고 있었다. 정확히는 이미 타버린 상태였다. 장롱의 윗부분이 까맣게 그을려 있고 옆 커튼도 일부 탔다. 하지만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거의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만 탔을까? 목재 가구에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 불은 장롱 일부와 커튼만 태우고 멈춰 있다. 방안 확인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방을 하나씩 확인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욕실 문을 열었다. 욕실 문을 여는 순간 소방대원의 발이 멈췄다. 그의 시선이 욕조로 향했다. 욕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물속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1명, 2살 남짓한 여자아이 1명. 둘 다 눈을 감고 있었고 움직임이 없었다. 손을 뻗어 여성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을 확인하려는 거였다. 하지만 손목은 차가웠다. 맥박은 없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자.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불은 거의 꺼져 있고 피해자는 욕조 안에 있다.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물속에서 죽어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가?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왜 욕조에 있을까? 불을 피해 욕실로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문을 잠그고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욕조에 물을 받고 들어가 있을까? 더욱이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진다. 경찰이 도착했다. 오전 9시 10분. 현장을 본 형사는 직감했다. 이건 자살이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목에 자국이 있었다. 붉은 자국. 질식을 암시하는 흔적이었다. 자살이라면 스스로 목을 조르거나 물에 빠졌어야 하는데 목에 압박 흔적이 있다는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점이다. 도어락과 체인까지. 2개의 잠금 장치가 모두 걸려 있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7층이라 방범창은 없었지만 밖으로 나가려면 밧줄을 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한다. 그런 흔적은 없었다. 밀실이었다. 형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단어가 밀실이다. 왜냐하면 밀실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밀실이라고 하면 추리소설처럼 뭔가 트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반대로 밀실이니까 범인은 안에 있던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현실의 밀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밀실처럼 보이지만 밀실이 아닐 수 있고 밀실이 맞더라도 범인이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사람들은 밀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범인은 누구인가? 피해자는 김정은 32세. 치과의사였다. 서울 시내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수입이 상당했다. 한 달 순수익만 700만 원 이상. 1995년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었다. 딸은 이수진 2세. 엄마와 함께 욕조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남편 이도행 40세. 외과의사였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경 집을 나갔다고 했다. 강서구 화곡동에 새로 여는 병원의 개업 준비를 위해서였다. 차로 40분 거리. 그는 8시 전에 병원에 도착했고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이미 경찰이 집 앞에 와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사망 소식을 전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진짜 충격을 받은 걸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사람들은 쉽게 판단한다. 하지만 형사들은 안다. 사람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진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무표정할 수도 있고 범인이 진심으로 울 수도 있다. 그래서 형사들은 반응보다 정황을 본다. 정황은 이랬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날 아침 집에 있던 사람은 피해자 모녀와 남편뿐이었다. 그리고 남편만 살아남았다. 이쯤 되면 경찰은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수사의 기본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의심과 확신은 다르다는 거다. 경찰은 남편을 의심했다. 하지만 확신하지는 않았다. 아니, 확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으니까. 경찰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웃, 친구, 동료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모이면서 부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가끔 다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건 아래층에 사는 이웃의 진술이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다고. 이 선생님은 조용한 분인데 가끔 아내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병원 동료의 진술이다. 이도행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끔 술자리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병원 개업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어요. 친구의 진술이다. 이도행은 최근 몇 달간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은행 대출 5천만 원, 지인들에게 빌린 돈 2천만 원, 총 7천만 원, 그리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 여기서 그림이 그려진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내, 빚에 시달리는 남편, 계속되는 부부 갈등, 그리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에게 상속되는 수십억 원의 재산. 동기가 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동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건 시간이다. 피해자들은 언제 죽었을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누군가 목을 졸라 질식시킨 거다.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 이 시각이 왜 중요한가? 이도행이 집을 나선 게 오전 7시 5분이니까. 만약 피해자들이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 죽었다면 이도행이 집을 떠나기 전이다. 그에게는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경찰은 확신했다. 이도행이 범인이라고. 1995년 9월 2일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이도행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경찰의 확신은 정당한가?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밀실 상황.
외부 침입한 적이 없다. 둘째, 사망 시각.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셋째, 동기. 경제적 이득과 부부 갈등. 넷째, 이도행의 팔에 있던 긁힌 자국. 손톱으로 긁힌 것처럼 보이는 자국.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밀실이라고 해서 범인이 안에 있던 사람이라는 확증은 없다. 사망 시각은 추정일 뿐이다. 동기는 추측이다. 팔에 긁힌 자국은 다른 이유로 생겼을 수도 있다. 확신은 빠르지만 증명은 늘 늦다. 1996년 2월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이 열렸다. 검사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피고인은 새벽에 아내와 다투다가 격분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모든 정황이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했다. 사망 시각은 추정일 뿐입니다. 초동 수사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온도, 욕조물의 온도,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정확한 사망 시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초동 수사의 실패.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직장 온도, 욕조물의 온도, 시반의 정확한 범위와 분포.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다면 사망 시각을 더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왜 경찰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실수였을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실수가 이 사건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사형.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었다.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울음소리와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세상은 환호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 악마 같은 남편에게 마땅한 벌이 내렸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했다. 1996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판사는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명확하지 않으며 화재 발생 시점도 모순됩니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족들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명백한 범인을 풀어주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봐야 한다. 법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법정은 증거를 판단하는 곳이다. 진실과 증거는 다르다. 진실은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된다. 검찰은 이도행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경찰도 유족들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법은 확신이 아니라 증거를 본다. 그리고 증거는 부족했다. 사망 시각은 추정이었다. 시반과 시각만으로는 정확한 시각을 특정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물속에 있었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물은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높아서 체온 변화 속도가 다르다. 화재도 이상했다. 검찰은 이도행이 새벽 3시에서 5시경 방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고 시각이 오전 8시 47분이다. 그럼 3시간 이상 동안 불이 천천히 탔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나중에 소방학교에서 재현 실험을 했다. 사건 현장과 똑같은 구조의 방을 만들고 장롱에 불을 붙였다. 결과는 30분 만에 장롱이 거의 다 탔다. 3시간 넘게 천천히 타는 건 불가능했다. 그럼 불은 언제 난 걸까? 신고 30분에서 1시간 전, 즉 오전 7시 47분에서 8시 17분 사이. 이도행은 그 시각에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이도행은 정말 무죄일까?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건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거다. 검찰은 즉시 상고했다.
1998년 11월 13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증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평가했다. 다시 심리하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었다. 변호인단은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다. 그들은 스위스로 날아갔다. 그리고 한 명의 전문가를 찾아냈다. 토마스 크롬페어, 스위스 베른 대학의 법의학 교수, 시반과 시각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2000년 여름, 크롬페어가 한국 법정에 섰다. 증인, 이 사건의 사망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사망 시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시방과 시각만으로 정확한 시각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변 온도, 피해자의 체온, 체질, 사망 원인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온 변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사망 시각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최소한 새벽 1일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전 8시 이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 8시 이후. 그 말은 곧 이도행이 집을 나간 뒤에도 피해자들이 살아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검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감정은 명확히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정은 일반적인 경우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장 온도와 욕조물 온도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균값만으로 시각을 특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라면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봤을 것이다. 과학은 정확하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과학도 데이터가 없으면 추측일 뿐이라는 것을. 검찰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있었다. 정액 증거. 피해자의 체내에서 정액이 발견되었다. DNA 검사 결과 이도행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의학적으로 정액은 체내에서 48시간 이상 검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침착했다. 48시간 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6월 10일, 11일, 12일 중 어느 날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오히려 전날 밤이나 이틀 전 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부부들은 주로 밤에 성관계를 가지지 새벽에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다. 정액 증거는 분명 이도행의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언제 남겨진 건지는 알 수 없다. 48시간 이내라는 건 범위일 뿐 정확한 시각이 아니다. 과학은 정확하지만 시간은 모호하다.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은 계속되었다. 매 공판마다 새로운 주장과 반박이 이어졌다. 검사는 말했다. 모든 정황이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밀실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피고인 외에는 범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말했다. 정황은 추측일 뿐입니다. 법은 추측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는 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논리는 평행선을 그었다. 검사는 정황을 쌓아 올렸고 변호인은 의심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법은 결국 의심의 편에 섰다. 2001년 2월 17일 파기환송심 판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족들이 다시 오열했다. 이게 정의입니까? 검찰은 또다시 상고했다. 2003년 2월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 상고를 기각합니다. 무죄 확정. 8년간의 법정 싸움이 끝났다. 이도행은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법이 풀어줬을 뿐이다. 진짜 범인은 저 사람이다.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욕조 안의 두 사람. 그들은 마지막 순간 무엇을 봤을까? 누구를 봤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범인은 누구인가? 이도행인가?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킨다. 밀실 상황, 동기, 시간. 하지만 증거는 부족하다. 다른 누군가인가? 그럼 누구일까? 어떻게 밀실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갔을까? 우리는 모른다. 법은 이도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 무죄는 결백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 진실은 어디 있는가? 어쩌면 진실은 여전히 욕조 안에 잠겨 있는지도 모른다. 1995년 6월 12일 그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 확신은 빠르지만 증명은 늘 늦다는 거다. 경찰은 확신했으며 검찰도 확신했다. 유족들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확신했다. 이도행이 범인이라고. 하지만 법은 확신하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 법이 옳은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옳은 걸까?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법은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 이것이 법의 한계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당신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도행은 범인인가? 아닌가? 밀실은 정말 밀실이었나? 사망 시각은 정말 새벽이었나? 화재는 언제 왜 났을까? 정액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나? 이 모든 질문에 답은 없다. 다만 의심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의심은 진실을 가린다. 1995년 6월 12일 아침, 욕조 안의 두 사람은 침묵했다. 침묵은 28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누구를 고발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다. 사건은 끝났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도 내려졌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물속에 잠겨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질문한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오늘 들려드린 미스테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나 무료하실 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